자, 교과서 여러분들도 28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1단원의 두 번째 매체자료 평가하며 읽기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매체 자료입니다. 매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종이 신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매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매체는 한번 볼까요? 제목을 다시 오면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렇지. 평가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게 이 단원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평가하며 읽는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판적으로 읽기.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거랑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매체 자료에서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타당성이 맞나? 이게 신뢰성이 맞나? 이게 어떤 그 입장에서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렇게 공정성을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학습 목표를 보면 여기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복합 양식이라는 건 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청각. 이렇게 시각과 청각이 합쳐진 거. 시청각 자료 같은 것들을 복합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리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학습 목표 보세요. 매체 비평 자료를 어떻게 수용한다?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비판적으로 수용을 한다. 됐어요?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광고와 같은 매체 자료에는 만든 이의 뭐가? 그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렇지. 평가하면서 읽어야 된다. 뭐를? 관점과 의도, 그리고 이 관점과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 방법들을 평가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요 스스로 점검 밑에 보면 신뢰성과 공정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학기 때 한번 했을 거예요. 신뢰성은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료. 수치나 그래프가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출처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게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공정성은 쉽죠. 공정성은 뭐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너무 한쪽 편만 든다거나 이게 분명히 잘못된 얘기인데도 저쪽에 어떤 이익관계가 있어서 저쪽 편에 든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며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첫 번째가 신뢰성.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얘기하는 정보와 관련된 적절한 그 수치가 담긴 어떤 자료나 그래프를 제시했는가, 이런 것들을 신뢰성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치, 공정성. 한쪽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치, 신문기사. 신문기사가 첫 번째 매체가 되는 거.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치, 시각. 시각 자료가 중심이 되는 매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 전달하는데 구성이 되는지 그거를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는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는 당연히 관점이나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신문기사는 특별한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나오죠. 표제, 부제, 그 다음에 본문. 네. 본문, 요렇게. 어머, 펜이 왜 이러니?
예스. 본문까지. 오케이? 자, 출처를 볼까요? 네, 경향신문이고 2023년 4월 17일. 됐죠? 왜 자꾸 어디 신문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요새는 그 AI 때문에 있지도 않은 신문사를 만들어서 막 기사를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가 진짜 인증된 회사에서 나온 신문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그 가짜 뉴스를 실질 않겠죠. 자, 경향신문 거 갖다 실었고요. 표제 보세요. 표제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이 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큰 제목 한 줄에 압축시켜서 내용을 전달하는 걸 표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목이 뭐냐면 무인 안내기, 즉 키오스크라고 얘기하죠. 키오스크라는 차별과 배제. 당신은 괜찮나요? 여기서 여러분들 의도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키오스크는 뭐를? 차별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배제할 수도 있는데 너는 괜찮냐라고 해서 이거 뭐예요? 의문형 종결 어미입니다. 그치?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관점? 부정적 관점을 보여준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선생님 의문형 종결 어미만 써서 부정적인 관점인 거예요? 아니요. 그 앞에 차별과 배제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이 의문형 어미를 같이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키오스크에 대한 안 좋은 입장을 기사화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표제만 보고도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 이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다라는 건 이거 뭐예요? 독자를 설득한다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기사는 누가 보는 거야? 이 신문 기사를 읽는 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독자들을 대부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표제 밑에 부제. 그러니까 작은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제목에는 표제에 다 담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줄로 아니면 두 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식업계 무인 안내기가 3년 새에 16배 급증했는데 장애인과 노인 등은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치, 장애인과 노인이겠지. 오케이? 자, 이 부제에서 어떤 표현 방식을 썼는지 볼게요. 3년 새 16배가 급증했대. 엄청 많이 늘어난 거지. 그렇지만 장애인과 노인은 그거와 반대로 갈 곳은 점점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서 뭐야? 무인 안내기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설 자리를 잃는 상황을 뭐하고 있어? 대조. 그렇지.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대조하고 있고, 그 다음 갈 곳 없어진다에 뭐하고 있어?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뭐하는 거야? 그치,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큰 문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표제와 부제로 제목을 통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다면 이제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진도 넣고, 여기 사진 있죠? 사진도 넣고, 그 다음 여기 표도 넣고 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관점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122cm. 휠체어에 앉아 힘껏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를 얘기하죠. 한국소비자원. 자, 한국소비자원 공신력 있는 기관의 뭐를 조사 결과를 뭐 한 거야? 인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무인 안내기의 85%가 122cm보다 높게 설치되어 지체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6명 이상은 무인 안내기 조작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다. 자, 이 부분 한국소비자원부터 여기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거는 뭐야? 현 상황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그치?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자기의 팔보다 더 높은 곳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노인들 역시 조작 자체가 어려워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다음,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안 무인 안내기는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차별의 상징이 되었다. 아, 무인 안내기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 차별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면 글쓴이는 무인 안내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까 한국소비자원과 마찬가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또 뭐 한 거예요? 인용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요식업 매장에 설치된 무인 안내기 수는 2019년에 5,479대에서 2022년에 87,341대로 와, 이게 1,000단위였는데 이제 10,000단위로 지금 3년 새 16배가량 늘었다. 이 부분도 역시 아까 똑같이 뭐예요? 현재 상황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지표라는 거지. 운영 중인 식당에 무인 안내기를 설치한 A씨는 바쁠 때에도 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일의 효율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자, 이 인터뷰를 왜 넣었을까? 상인 입장에서, 점주 입장에서는 뭐야? 무인 안내기가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야. 혼자, 그러니까 작은 가게들은 주인이 혼자 음식도 하고 막 그 손님 대접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무인 안내기가 있으면 자기는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고 나중에 주문 들어온 거 보고 빨리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인용한 이유는 이 무인 안내기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터뷰를 집어넣은 거지. 아, 이젠 어쩔 수 없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혼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꼭 무인 안내기가 필요하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인터뷰 내용이라는 거지.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무인 안내기의 확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요식업계는 전망한다. 정부는 올해 1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민간 부분에서 무인 안내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과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보조 인력이 한 명이라도 인력이 있으면 사실상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왜? 무인 안내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대. 그러면 이 얘기가 뭐야? 무인 안내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뻗어가는 길이가 120cm 이하여야 돼. 그치? 그래야 손이 닿아. 그런데 5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작은 업장에서 보조 인력, 즉 직원이 한 명이라도 같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키오스크의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키오스크가 저 꼭대기에 달려있든 바닥에 붙어있든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도 된다라는 거야. 보조 인력 한 명만 더 있으면. 제도의 실효성에 있는 개선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아하! 그 글쓴이의 의도. 두 번째, 사회적 인식. 그러니까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했네요. 무인 안내기 이용 중단 사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대는 뒷사람의 눈치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 여기 보이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무인 안내기,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너무 눈치가 보여. 왜? 오래 걸리니까. 이게 이제 터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조작하는 게 너무 서투르니까 남들이 1분 걸릴 거 혼자 막 3, 4분씩 걸리니까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줄이 쭉 서지는 게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 데를 가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데를 가서 먹느니 안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은
이 사람은 누가? 그치,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장애인이나 노인이 무인 안내기를 사용할 때는 좀 더 기다려주고 배려하도록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노인이 이제 좀 버벅버벅대면 뒤에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냥 좀 오래 걸리는구나라고 마음을 좀 편히 먹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 그냥 되게 들리도록 되게 오래 걸리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꼽주잖아, 너네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그 노인들의 사용을 좀 기다려주자라는 인식 개선을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글에 한번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보면 갈래는 당연히 신문기사입니다. 그 다음 성격은 사실적이지. 그 다음 논리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있어? 근거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잖아. 무인 안내기는 되게 불편하고 장애인에게 차별을 이제 준다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어?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그 다음에 여기 소비자원의 이용 중단 사유라는 표, 이런 표들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잖아. 그래서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 다음 특징을 좀 볼까? 문제를 제기해. 무인 키오스크가 차별과 배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예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 무인 안내기 확산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드러낸다. 부정적 관점 얘기하고 있지. 사진과 도표를 활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내용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당연하지. 기사니까. 기사가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해를 돕는 방법은 사진과 도표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두 번째 경우는 다큐의 정보를 다음. 자, 이 신문기사의 중심 내용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관점이나 의도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뭐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다큐멘터리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시청각. 시각과 청각. 귀로도 듣잖아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는 내레이션도 있고 BGM도 있고. 그쵸? 그래서 두 가지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레이션입니다. 자, 내레이션을 한번 볼게요. 내레이션은 이 다큐멘터리거든요, 이거는. 다큐멘터리 역시 관점과 의도가 아주 다분히 들어가 있는 되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 다큐멘터리야말로 정말 말하고 싶은 사람의 의도와 관점이 진짜 많이 들어있는 게 이 다큐멘터리라고 해요. 이 다큐멘터리는 신문 기사와 달리 뭐를 활용할 수 있어? 그치.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만 활용할 수 있지만 다큐멘터리는 시각과 청각, 소리 까지 함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시청각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내레이션이 처음에 나오죠. 실제 영상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레이션의 필수 요소는 차분하고 정돈된 어조로 내레이션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시험 문제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레이션이 나오면서 옆에 뭐가 나와요? 같이? 그치, 화면이 나와야겠죠. 자,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이곳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원인과 확산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처럼 생긴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의 수분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완전히 말라 죽게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소라는 해충에 기생하여 소나무를 옮겨가며 감염합니다. 최근 이 솔수염 하늘소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도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이라는 말 나왔으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 솔수염 하늘소, 얘가 뭐라고? 소나무 재선충이 기생하는 벌레예요. 얘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당연히 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기생하는 뭐예요? 소나무 재선충 병도 더 많이 확산됐다라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인터뷰를 합니다. 남땡땡 박사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에 계신 박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전문가와 인터뷰를 해. 그럼 전문가와 인터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신뢰성. 오케이.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에는 온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경우에도 온도가 높을 경우 우화 시기가 빨라진다든지, 우화는 성충이 되는 거지. 그치. 번데기가 갑자기 이제 띵 하고 나와서 벌레가 되는, 온전한 벌레가 되는 우화 시기가 빨라진다든지 활동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 사람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들고 있네요. 기후변화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생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경우에도 온도가 높아질 경우 빨리 부화를 한대. 빨리 부화를 하면 그만큼 더 많이 소나무 재선충들이 같이 붙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온도가 높으면 그 활동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너네 벌레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워야 돼. 그래서 맨날 니네 그 여름에 날파리나 그 초파리들 막 돌아다니잖아. 지겨워 죽겠지. 근데 귀신같이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얘네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온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기온이 떨어지는 게. 근데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온갖 벌레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건 누구야? 인간입니다. 인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다음 다시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긴장감 있는 분위기의 배경음악 둥둥둥둥둥 뭐 이러면서 이제 왜? 위기, 심각성. 이 긴장감 있는 음악을 넣는 이유는 하나예요. 기뻐서 넣겠어?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가 극심해진 이유는 바로 기온 상승. 그치? 제주지방 기상청은 지난 58년간 제주도의 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다고 밝힙니다. 지금 두 번째, 남땡땡 박사가 그 소나무 재선충의 발생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았고, 그 다음 제주지방 기상청에서 거기서 이제 완전 도장을 찍어버린 거지. 제주도는 근 58년 동안 1.7도나 평균 온도가 상승했다.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결국 소나무 재선충병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요 화면 보세요. 여기 58년간 11.7도 상승했는데 이거 보세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무슨 색으로 표시하고 있어? 기온의 변화를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다,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내레이션이 다시 나옵니다. 제주도의 한 미술관 운영자 김땡땡 씨는 아름다운 소나무 경관에 반하여 이곳에 터를 잡은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 멀쩡했던 소나무가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화면 보세요. 소나무는 뭐의 상징이에요? 푸르름의 상징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시조에서도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나오잖아. 근데 병에 걸린 소나무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누렇게 색이 변합니다. 그 다음 내레이션 나와요. 4년 전 이곳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서 그동안 10그루의 소나무를 베어내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소나무가 한 방에 베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50년 이상 걸러 자라는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이렇게 한순간에 잘려나갑니다. 여기 표현기법 한번 볼까요? 50년 이상 걸려 자라났대. 엄청 오랜 시간에 걸려서 자라났다는 거야. 그런데 잘리는 건 어떻게? 한순간에 잘려나갔다. 뭐야? 대조. 그치.
하지만 옆에 있는 소나무를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 감염시킨다고 얘기했잖아. 기후변화 때문에 제주도는 더 이상 소나무를 볼 수 없는 지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뭐뭐합니다. 이건 뭐예요? 부정 추측인데 어떻게 추측하고 있어? 그렇지. 부정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우회적으로는 직접적이지 않게 간접적으로란 얘기야. 막 사람들한테 대놓고 너네 그렇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너네도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감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는 소나무를 볼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에 부드러운 표현이거든. 추측한다라는 거. 부정적으로 추측의 그 말투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조금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덜하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아까 여기 10년째 내려와서 산다는 김땡땡 미술관 운영자 씨를 인터뷰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못 썼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실은 이유는 뭐야? 우리가 자연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치? 덥다고 에어컨 많이 켜가지고 이산화탄소 그 프레온가스 때문에 그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플라스틱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소각하는 데서 또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한 이유는 이 제주도의 소나무가 잘려나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자연 오용,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제시해서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막 자연을 오용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죠. 됐어요? 여기. 이거를 이 화면, 5번의 화면을 멀리서 잡은 거잖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치. 롱숏. 자, 그럼 이제 이의 관점.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제주도의 소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니?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고 만든 이는 그 환경이 조성되는 근본적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니? 그치. 자연을 오용했기 때문에. 근본적 원인입니다. 기후변화를 만든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는 인간의 문제지. 인간이 자연을 오용했기 때문에. 자, 이 다큐멘터리를 구성하는 복합 양식 요소들이 만든 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볼까요? 음성은 뭐가 있어? 내레이션의 언어적 표현이나 어조를 평가할 수 있겠고, 이미지는 자막이나 그래프를 활용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다음 영상도 있었지. 클로즈업을 했지. 클로즈업. 소나무가 잘려나가는 모습을 롱숏. 롱숏은 여기 카메라를 피사체로부터 멀리에서 전경을 찍는 방법을 롱숏이라고 얘기해요. 클로즈업은 뭐야? 아까 뭐야? 소나무가 누렇게 변한 모습. 소나무의 색이 변한 모습. 롱숏으로 보여준 건 뭐야? 잘려나가는 거. 앞에 봐봐. 그래서 비극성을, 이게 멀리서 잡으면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 그래서 내가 성찰하게 되는 거. 저렇게 오래된 소나무가 잘려나간다고? 와, 이거 심각한데? 이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롱숏의 그 촬영 기법을 사용한 거고, 그다음 기타로는 그 진지한 배경음악, 그치, 심각한 배경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교과서 정리할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그 음성 파일 잘 듣고 교과서에 잘 정리하셔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그 4단원의 그 소비와 관련된 이런 복합 지문들보다는 요 다큐멘터리나 신문 기사가 훨씬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나와봤자 2문제입니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파트라는 거 기억하시고, 선생님이 관련 문제를 4개 파트 정도, 하나당 한 문제가
많은가? 다 한번 풀어보세요. 계속 연습하시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일요일에 전체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본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좀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 마무리할게요. 안녕.